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대비 기본 개념 강의 12번째 시간 고려의 통치체제와 대외관계, 경제와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주 다룰 게 많은데요. 지금 바로 스피드하게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고려의 통치체제입니다. 고려의 중앙통치제도는 이성육부고요. 이 이성육부는 성종 때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이성에는 최고 중앙관서인 중서문화성과 육부를 관장하는 상서성이 있고요. 이 상서성 밑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육부가 있습니다. 또 왕의 비서기관인 중추원과 감찰기구인 어사대, 그리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사가 있는데요. 이 고려의 삼사가 회계기구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조선에도 삼사가 있어서 헷갈리거든요. 고려의 삼사는 회계기구입니다. 이 밖에도 고려에는 독자적인 회의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사실 이성육부는 중국의 제도를 본딴 거예요. 근데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기구였습니다. 이 중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고요. 고려 후기엔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식목도감은 법률과 제도 정비를 논의한 기구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인데요.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눴습니다. 이 중 5도는 일반행정구역으로 중앙에서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도 아래로는 주, 군, 현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아직까지는 중앙의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이 오히려 주군과 주현보다 많았고, 이러한 속군과 속현은 지방의 향리가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향리란 지방 호족들의 후예들이에요. 고려의 건국 세력이었던 호족들은 중앙으로 진출해 문벌이 되거나 지방에 남아 지역 유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들이 바로 향리입니다. 그러니 고려의 향리는 아무래도 힘이 좀 셌겠죠? 한편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향리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5도 양계에서 양계는 군사행정 조직이었고요. 북방을 막는 북계와 왜구를 막는 동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고려는 군사제도로 중앙군에 2군 6기를 두었고요. 지방군으로는 주연군과 주진군을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제도까지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대외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고려는 정말 외침이 많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에도 굳건히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10세기 거란의 침입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이유는 중국의 송 때문이었어요. 사실 거란이 송을 치고 싶은데 만약 그 사이 고려가 거란의 후방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거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당시 고려와 송은 무척 친했기 때문에 송과 고려가 연합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는데요. 이러한 거란의 침입은 무려 3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중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서희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서희의 외교단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외교가라고 말할 수 있는 서희는 적진에 직접 들어가 거란의 장수 소손영을 만났습니다. 이 서희와 소손영의 대화를 잠시 살펴보면요. 소손영이 먼저 너네는 신라를 계승했으면서 왜 옛 고구려 땅을 가지고 있냐며 고구려 땅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서희가 우리나라의 이름은 고려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너네야말로 우리 땅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받아칩니다. 그러자 이번엔 소손영이 송과의 관계를 두고 시비를 걸어요. 왜 너네는 우리랑은 안 친하고 송이랑만 친하냐는 겁니다. 그러자 서희가 우리 고려도 너희랑 친하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여진이 가로막고 있으니 압록강 남쪽 지역에서 여진을 몰아내고 그 땅을 고려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송과 관계를 끊고 앞으로는 거란과 친하게 지내겠다면서요. 그러자 놀랍게도 거란은 서희의 말대로 그 땅을 고려에게 줍니다. 여기가 바로 강동육주인데요. 이렇게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고려는 전쟁 없이 강동육주를 획득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려가 거란과의 약속을 안 지켜요. 송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 건데요. 거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이 이어졌고 이때는 양규라는 인물이 활약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약속을 안 지키는 고려에 거란의 3차 침입이 이어졌는데요. 이때는 강감찬이 활약해 거란을 격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인데요. 이 강감찬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요. 그만큼 큰 인물이었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강감찬의 고향이 바로 낙성대입니다. 낙성대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암튼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끝으로 거란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고요. 이후 고려는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또 부처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자는 염원을 담아 초조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란이 좀 정리가 되고 나자 이번엔 여진의 침입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여진은 처음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었어요. 그런데 12세기 초 세력이 커진 여진이 자꾸만 국경선을 침범해오자 윤관이 별무반을 조성해 여진을 정벌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윤관이 만든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편성된 군대였으며 별무반의 활약으로 윤관은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진이 강성해지더니 금을 건국해 거란을 정복하고 급기야 송을 남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려에 사대를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금의 사대 요구를 당시 최고 권력자인 이자겸과 김부식 등이 수용하면서 결국 금과 군신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금의 기세가 영원하진 않았어요. 13세기 더 센 놈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몽골입니다. 왜 제가 무신집권기 때 몽골이 침입한다고 했었죠? 이때가 최후 정권 때였는데요. 이때 지도부인 무신들은 강화도로 천도해 항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글쎄요. 지들만 안전한 강화도로 피신하면 육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결국 남은 백성들의 처절한 항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승려인 김윤우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김윤우는요.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했어요. 그래서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요기요분 활 쏘는 승려가 바로 김윤우겠죠? 그런데 이랬던 김윤우가 이번엔 충주성으로 넘어갑니다. 이 처인성이 지금의 용인이거든요. 근데 용인에서 싸우시던 분이 충주까지 지켜내네요. 특히 이 충주성 전투는 노비들이 주축이 된 항전으로 이때 김윤우가 노비 문서를 불태워 노비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결국 몽골군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처절한 항쟁을 이어갔고 고려의 지도부에서는 부처님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팔만대장경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팔만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진 거네요. 하지만 부처의 힘만으로는 몽골의 침입을 이겨낼 순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고 이런 상황을 만든 최씨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졌고요. 고려는 결국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쟁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삼별초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삼별초는 최후가 만들었던 군사조직이었는데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며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삼별초의 항쟁을 증명하는 유적지로는 진도의 용장산성과 제주의 항파두리가 있습니다. 이 몽골에 끝까지 맞서 저항했던 삼별초의 항쟁,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40년간 이어진 몽골의 침입에 고려는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국토가 황폐화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축목탑이 불타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원 역시 점차 쇠퇴했고요. 원의 쇠퇴로 원 간섭기에서 벗어나자 이번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이어졌습니다. 이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가 공민왕 때였는데요. 이때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신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왜구가 침입했을 때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최무선,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최영은 홍산대첩에서, 최무선은 진포대첩에서, 그리고 이성계는 황산전투에서 활약하며 백성들에게 큰 신임을 얻었고요. 이때 세력을 키운 이성계가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정말 고려 역사 500년 동안 끊이지 않는 외세의 침입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끝내 고려는 외세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에 침입의 역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려는 나름 활발한 대외 교류를 했는데요. 특히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으며 국제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했습니다. 이때 교역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된 거예요. 고려, 꼬레아, 코리아 연결이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고려 사회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고려의 신분제도인데요.
고려의 신분제도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귀족은 고려의 지배층으로 호족과 문벌, 무신직관기의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류층은 하급 관리를 말하는데요. 향리와 남반, 군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민의 대다수는 일반 농민들이었는데요. 이 고려의 일반 농민을 뜻하는 말은 바로 백정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고려의 백정은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의 주민들 역시 양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반 백정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의 난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였는데요. 이들은 매매와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고려에는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향도가 있었어요. 이 향도는 고려 초 매양활동을 하는 불교신앙 조직으로부터 출발했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혼인이나 상 등을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로 변화해 농민들의 자치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 사회에서 눈여겨볼 게 바로 여성의 지위인데요. 고려에서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도 균분상속했고요. 호적도 나이 순서대로 올라갔어요. 또 딸도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요. 심지어 음서의 혜택도 외가 쪽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고려가 조선보다 평등한 사회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려 사회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고려의 경제입니다. 이 고려의 관료들은 노구로 전시가를 받았어요. 전시가란 관리의 등급에 따라 토지의 수조권을 준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전시가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공음전과의 차이점입니다. 왜 문벌들에게 줬던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했었죠? 그리고 고려의 화폐. 이 고려의 화폐로는 성종 때 만들어진 건원중보와 숙종 때 만들어진 해동통보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둘 다 유통에는 실패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역시나 현물 거래가 믿음이 갔던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화폐 대신 활구가 유통됐어요. 활구는 은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은으로 만든 병입니다. 은은 아무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이 당시 고액 화폐로 사용된 거예요. 이 활구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또 고려에는 시전의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라는 관청이 있었고요. 물가 조절기구로는 상평창이 있었습니다. 이 경시서와 상평창 또한 꼭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고려의 통치체제와 대외관계, 경제와 사회까지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만만치 않았죠? 꼭 한 파트 한 파트씩 잘 정리하셔서 내 거 만드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고려의 문화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